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29일 수요일에 사전 녹음된 방송임을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맥스터건설 찬반 의견 수렴에 당연히 울산 시민을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소재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울산이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률 개정 의견을 정부에 내겠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8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관련 재검토의 발표를 놓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송철호 시장의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 공론 과정은 법률적 문제가 아닌 공론 설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재검토 위에 즉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공동진행자 조강래입니다. 네, 맥스터를 둘러싼 공론화 문제는 시민 건강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울산광역시의회 박병석 의장과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달 민선 7기 후반기 의장으로 추대됐고요. 지난 7월 15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공론화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맥스터 공론화 사안을 비롯해 광역시의회 후반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스튜디오로 울산광역시의회 박병석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후반기 의장을 맡은 박병석 의원입니다. 네,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0년 넘게 보수 정당이 독점해왔던 지방 권력이 시민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교체되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변화와 쇄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시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자는 결기와 열정이 넘쳤고요. 그런 결기와 열정을 울산과 시민을 위해 마음껏 쏟아부었던 전반기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더 잘하기 위한, 더 성숙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대표 발의한 조례 중에 잘 진행된 조례도 있으실 테고 시청에서 부동의에 아쉽게 진행된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전반기 울산광역시 의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조례를 저희들이 많이 만들었거든요. 6대 의회까지 울산광역시 의회 조례가 약 35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 7대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다수가 되고 나서 2년 만에 한 180개 정도 조례를 더 만들었거든요. 네. 굉장한 성과죠. 양적으로 따지자면.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뭐 저는 구의원 경험을 가지고 네. 시의원으로 오자마자 이제 조례 연구회를 만들어서 조례 작업에 박차를 가했고 그 이제 성과가 다른 17명 의원들에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동기부여 이런 게 돼서 굉장히 조례 제정이나 개정 작업이 활성화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28일에 울산광역시의회 이낙연 의원이 방문했잖아요. 네. 수도경제와 또 방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등 뭐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주제 외에도 박 의장님하고 뭐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뭐 맥스터 공론화와 관련해서 얘기 나눈 건 없으신가요? 맥스터와 관련한 얘기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눴고요. 2시에 기자회견 끝나고 한 10분 정도 이제 저 의장실에서 차 한잔 나누시고 방구대 안각화로 이동하셨거든요. 네. 그 제 방에서 잠깐 제가 뭐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건의를 했고 당대표가 되신다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번 21대 총선에서 꼭 관철되게 힘을 써달라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이제 뜨겁죠. 제가 북구잖아요. 광역전철 송정역까지 연장. 네. 요 건에 대해서도 요건 앞에 이해찬 당대표님이 직접 울산에 오셔서 당의 명예를 걸고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좀 꼭 그렇게 좀 힘을 보태달라. 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맥스터 공론화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관심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 네. 우리 북구 이상노 의원님도 관련된 뭐 법안 개정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최대 반경 30km까지를 지역 주변으로 네. 지역 비상계획 주민 구역을 그렇죠. 그 부분을 여론 수렴 어떤 그 거리로
네. 지역 주민의 거리를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전국에 울산과 유사한 그런 지자체의 또 의원님들 그리고 자치단체장님들 같이 공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미 울산은 배제된 채로 경주적 공론화가 진행이 됐고 높은 찬성률로 맥스터 건설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울산 시민의 의견을 좀 반영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 80%라는 것이 사실은 월성 원전과 전혀 무관한 경주 시내에 있는 분들의 이제 의견이고 네. 실제 아시다시피 월성 그 군인가요? 월성 어딘가요? 그 동네 지역 인근 주민들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결론은 그 뭡니까 공론화의 대상이나 여론조사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네. 네네. 네. 인근 주민들은 다 반대하는데 상관없는 동네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이런 상황으로 그걸 공론화의 뭐 결과다. 그래서 추진한다.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경주 지역 공론화는 무효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나요? 어떠세요? 네. 뭐 일단 이유도 이유지만 그 저희 의회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방적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네. 바로 어저께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시켰거든요. 네. 전영희 이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국회나 정부 네. 또 산자부 이런 데 저희들이 이제 보내서 울산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울산의 이제 대표적인 탈핵 단체와도 긴밀한 뭐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수시로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주장과 이 요구를 의회에서 가급적 받아 안고 지금 같이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경주 지역 공론화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실제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다들 이제 알고 있는 해결료 처리 시설이죠. 사용 후 해결료 처리 예, 저장 시설이죠. 그 저장고인데 네. 그걸 그냥 노지에다 그냥 깡통에 담아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중간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그 말이 중간 처리 시설이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몇십 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 몇백 년이 네, 갈지도 몇백 년이 몰라요. 갈지도 몰라요. 네. 언제 옮길지도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한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굉장히 좀 치밀하고 심도 있게 다양한 목소리들을 넣을 수 있는 게 공론화가 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 시민들 특히 이제 그 월성 원전과 관계없는 경주 시민들의 목소리만 반영해서 이게 여론이다. 그래서 설치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 논리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최근에 재검토위가 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게 책임져야 된다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3,000명이라는 이 많은 인원이 사실 이 공론화에 참여를 했는데 그 공론화에 참여한 의견 중에는 울산 주민들도 많이 없었고 사실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떻게 수집이 됐는지도 이 경위도 잘 모르겠고 결과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석 의장님? 네, 뭐 저도 그 생각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혀 재검토위가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 네, 당연하죠. 그렇게 좀 네네.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원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원전과 관계 시설은 사실 국가 사무잖아요. 그렇죠. 이 지방 사무가 아닌데 이 광역시의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 뭐가 있을까요? 그게 안타깝지만 네. 실제 우리 광역시 의회가 뭘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뭐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이제 받아 안고 그분들과 함께 같은 소리를 내고 의회가 할 수 있는 뭐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부에 대한 촉구 이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정도인데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나서서 이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리고 또 울산은 불경 중에서 유일하게 산재 예방 조례가 없습니다. 제조업이 밀집한 울산에서는 여전히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말이죠. 의장님은 현대차 노조 출신으로 97년에는 산업안전부장을 맡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는 뭐 노동조합 활동을 거의 대부분 했는데
실제 그 제가 당선되고 첫 번째 조례가 네. 노동자 권익보호 및 정진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울산 최초로. 네. 그래서 그 2년 만에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 노동인권센터 개소가 이제 될 예정입니다. 그렇듯이 저는 뭐 당연히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건강 또 삶의 질 네.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제 산재 예방 지원 조례는 네. 지금 이제 뭐 타지자체에서 이제 19년부터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의회가 많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시의회도 좀 더 많은 이제 다양한 그런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또 울산의 산재추방운동연합이라는 그런 또 시민단체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게 뭐 오랫동안 몸담고 있고 지금 회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좀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뭐 핵심적인 거는 어떤 그 사업장에 대한 인증 제도라든지 또는 이제 그 산재 예방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뭐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채워 넣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네. 내에는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울산광역시 의회에서 또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혹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나 언론사와 이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후반기에 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지금 청년 정책 특위를 만들었고요. 네. 네. 이번 임시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인원 구성까지 끝났고 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제 관할하는 걸로 정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위가 이제 가동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울산시의 어떤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소극적인 어떤 정책뿐인데 좀 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는 그러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을 좀 생산하고 그것을 정책 입안할 수 있는 네.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마쳤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그게 청년 지금 원래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 몇 명을 선발을 해서 사실 그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은 그 의원 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의원 5명 구성됐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특위에서 의원이 아닌 일반 청년이나 시민들을 따로 이제 뭐 소위원회나 또는 별도의 팀을 짜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현재로는 의원 5명이 특위위원으로 이제 막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제가 청년이라서 한 가지 또 청년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었으면 말씀드릴 텐데요. 이 청년들이 사실 정책도 문제겠지만 이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청년 정치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박 의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늘릴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뭐 청년뿐만 아니고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예, 여성 정치인들도 좀 많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여건상 청년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청년들이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은 각 정당의 그러니까 공천 문제가 있는데 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비례대표를 네, 청년 이렇게- 비례를 늘려야만이 네. 청년들이 이제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터지는 거고 그걸 비례가 아니라 이제 지역구로 나오려면 사실은 이게 선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선거 치르면 뭐 최소 5천만 원 정도 대출 내서 해야 되는데 네. 네.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부모님이 뭐 돈이 많다거나 그렇죠. 네. 또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거나 네. 뭐 그런 몰라도 네. 그럴 용기를 내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정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비례대표 확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비례를 늘리면 사실 시의원 수도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과는 생각하세요? 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미통당의 그 국회의원 이번 당선되신 박성민 의원님인가 중구청장했던 네, 네. 맞습니다. 중국 네, 국회의원이시죠. 중국 국회의원 그분은 뭐 기초의원을 다시 소선거제라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제가 볼 땐 굉장히 시대를 역행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중대 광역으로 늘리면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의원을 늘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네. 지금 현재 의원 정수에서 비례의원을 더 추가하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현 정수에서 더 의원 수를 늘리는 거는 네. 지금
그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오히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 그 시의 연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게 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를 늘리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다른 각도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네, 실제 지방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네. 감시 네. 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어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례 개정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럼 의원 수가 많다고 견제 감시가 되겠냐?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의원 지금 현재 수와는 의원으로도 상관없다. 충분히 견제 감시가 가능한데 다만 네, 현재 지방의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이제 미흡하죠. 이 과거에 소위 이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 이 법에 대해서는 그럼 일부 양보한 결과가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보수정당에서 아예 지방자치제를 안 하려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 제도가 굉장히 엉성하게 돼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사권. 네, 그러니까 견제와 감시하려면 의회가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이제 전문 공무원들이 있어서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정책 보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시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제 감시가 제대로 안 되겠죠. 네. 1년이나 1년 반 있다가 다시 집행부로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과연 정말 의원들을 대변해서 집행부를 공격하고 자료를 만들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런 제도적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정책을 제대로 보조할 수 있는 정책 보좌관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네. 사람 수와는 무관합니다. 울산 공무원 노조는 지난 2019년 1월 편법 정책 보좌관 제도 결사 반대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입법부 안에서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 사이에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의원들이 의회에 사람이 부족하니 상임위별로 입법 연구 인력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를 두고 공무원 노조에서는 혈세 낭비다. 보훈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다. 라고 주장을 하며 울산광역시 의회의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밝힌 겁니다. 이 후반기 시의회에서는 입법 연구 인력과 관련해서 계획된 바가 혹시 좀 있을까요? 네,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의 어떤 자기 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 되게 우려하겠죠.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건 밥그릇 싸움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혈세 낭비도 아니고 보훈 인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 처음으로 전문위원회별로 입법 정책 보좌관이죠. 네. 그 일반 임계제 개방직 한 명씩을 다 충원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보훈 인사와 전혀 무관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나마 저희 의원님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정규직 공무원들은 짧으면 1년, 길면 3년을 안 넘기고 다 이제 인사 이동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한번 이제 이번에 채용이 됐으면 최소 3년간은 같은 업무를 보게 되고 또 이 일의 능력에 따라서는 또 추후 연장이 가능할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저희 이번 인사권 독립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모을 텐데 아직까지는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 인력은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금 당장 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독립과 함께 정책 보좌관 제도 이번 필요합니다. 의원들이 제공하는 의정 서비스가 향상되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후반기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아마 활발하게 더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정책 보좌가 제대로 뒷받침돼야 되고요. 예산결산 특별전문위원실로 저희들이 지금 조직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 인력도 더 보강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지방자치법 개정이겠죠. 네, 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그런 문제들이 일시에 다 해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사권 독립이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입니다. 의회 경비 독립 편성권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의정비 현실화 문제나 또 지방 의원들의 정치원금 모금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후반기 시의장으로서 시의회 운영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단 상임위원회를 근간으로 해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제 활성화와 방역의 안정적인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뒷받침할 것이고요. 복지망과 안전망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할 것입니다. 또 울산시 산하 출연 및 출자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현안 업무도 청취하고 또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 계획이고요. 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골목 상권을 되살리는 현장 간담회도 월 1회씩 지금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울산 한 바퀴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울산 12경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네. 의원 전부 다가. 의원 그렇군요. 전부 다가. 네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조찬 공부 모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신지식인들을 초청해서 의원님들 전부 다가 아침에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지금 현재 4차 산업에 관련된 네. 그런 석학들을 불러서 좀 얘기 듣는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청취자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나 없이 우리 모두는 함께 고통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비를 맞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벅찬한 우리나라 방역 성과의 밑거름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더해서 도전과 모험이라는 울산의 정신이 발현될 때 우리는 지금의 시련과 위기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더 단단한 울산, 더불어 살기 좋은 울산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시의회가 시민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반기 울산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박병석 의장 모시고 울산의 주요 현안과 또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승복,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김유리, 조강래, 작가 임화평, 장민창, 조연출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 하면 안녕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녕!